안녕하세요.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 부소장 임혜자입니다. 오늘도 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방송 임혜자의 좋은 법 좋은 정책 야단법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창업자, 투자자 그리고 혁신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는 어떤 산업이 뜨고 있는지, 그야말로 투자 받는 게 연애보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오늘 국내의 스타트업 투자 상황,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방안, 그리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 전략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을 세계와 연결하면서 혁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특별한 투자사인데요.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박희덕 대표님을 모시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투자 꿀팁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오신 거 아니에요? 예. 이틀 전에 실리콘밸리 있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이틀 전에요? 예. 사실 지난주에 대표님 모시고 원래는 방송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때 미국에 계셨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실 분을 모시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와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오프닝 하면서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이게 이름이 굉장히 길고 근데 굉장히 임팩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영화 트랜스포머 제가 봤을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 트랜스링크가 또 캐나다의 무슨 회사 이름이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원래 회사 이름에 이게 기업의 가치나 철학 이게 다 담겨 있을 텐데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라는 발음이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영어를 거의 안 쓰니까. 좀 길죠. 네네. 트랜스링크는 한국과 글로벌을 연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링크. 링크하겠다. 트랜스하겠다. 빌딩 업 더 컴퍼니. 그러니까 컴퍼니를 빌딩업하고 또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어떤 미싱 링크를 연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트랜스링크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와 같이 연결해서 만들었고요. 대표님 발음이 영어 발음이 저랑 완전 차원이 다르네요. 저는 경상도 발음이라 가지고 영어가 달라요. 영어식 경상도식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절실하다는 의미를 담고 2015년도에 설립하게 된 회사고요. 그럼 거의 10년 됐네요. 이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투자와 스타트업으로 세상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이제 트랜스링크를 설립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사고 방식, 인과응보의 사고 방식, 결과 중심적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유턴의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데 유턴의 사고 방식을 넘어서 퀀텀적 사고를 하고 있는 기업가를 찾아서 퀀텀적 사고, 퀀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업가를 찾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트랜스링크에 포부는 컸습니다. 아니 실리콘밸리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 엄청나죠. 다른 벤처 투자 회사하고 좀 남다르더라고요. 트랜스링크는 그러니까 미국의 중견 벤처 캐피탈인 트랜스링크 캐피탈하고 합작해서 지금 세운 회사잖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합작하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일단 트랜스링크 캐피탈은 2006년도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아시아의 대기업들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로 트랜스링크 캐피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쪽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한국에 이제 2014년도에 성장 사다리라고 지금 현재 성장금융이라는 회사의 전신이 이제 성장 사다리였는데 그 당시 성장 사다리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한국 투자의 벤처 캐피탈하고 다른 점이 뭐냐, 글로벌 벤처 캐피탈은 어떤 것들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성장 사다리 펀드가 만들어질 때 자문을 하게 됐었어요. 자문을 하게 된 게 계기고 그래서 그러면 한국 VC와 글로벌 VC를 어떻게
그러니까 한국 VC를 글로벌 VC처럼 만들 수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자문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트랜스링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한번 만들어 보자가 돼가지고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를 만들게 된 거죠. 아, 네.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딱 와닿는데 그야말로 지금 국내 벤처 스타트업계 최고의 화두가 바로 글로벌이잖아요. 예, 최근 들어서는 뭐 더더욱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견지명이 있으셨고 인사이트가 있으셨으니까 감사하네요. 이렇게 글로벌을 지향하는 그 회사를 설립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글로벌 지향하는 특별한 목적 그리고 이 트랜스링크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지원 내용이라든가 글로벌 투자 표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목표나 목적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제 한국에서 이제 벤처 산업이라는 표현을 요즘엔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에서 이제 유니콘까지 이제 성장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니콘까지 성장하려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 시장이 작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중국은 시장이 크고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을 이제 국내 단적으로 내수 시장이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극복해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시작이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이후에 통신과 교통이 또 발달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의 시장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비슷하지만은 좀 다르지만은 비슷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역사적으로는 시장이 틀리지만은 점점 좁아지고 한 시장으로 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국내 내수 시장이 작은 입장에서 점점 세계 시장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지만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도 정책을 그렇게 표방하고 방향을 가그의 잡고 우리 있더라고요.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심을 표방해서 대기업이 글로벌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그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렇게 글로벌 표방하시고 나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는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지만 제품 자체나 서비스 기획을 할 때는 글로벌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찌 보면은 한국 기업들도 제품을 기획하고 태생부터 글로벌로 타겟을 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의 어떤 그 투자 철학이고 또 회사를 만드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도 이제는 글로벌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 스타트업에 해외 진출할 때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이게 저도 이제 사실 투자가 생활 한 25년을 하게 됐는데 그 25년 동안에 수많은 투자를 하고 실패했고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별로 실패의 얼굴은 안 보이는데 확률상으로는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VC라는 산업 자체가 실패를 통해서 성장성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가 축적해서 성공을 만들어낸다.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실패한 원인이 뭘까? 다시 이제 그러면 성공의 요인을 찾아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을 시작할 때 과거에는 글로벌이 우리가 자금이 부족해서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기술이 이제 월드와이드 그러니까 퍼스트 이런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적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고객이 되는 글로벌 시장의 관점에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글로벌을 생각을 해야 근데 그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문화와 제도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 거기에서 생활하지 않는 한은 그 문화가 체득이 돼야 이제 정확하게 맞습니다. 깨닫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을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시장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 문화적, 아날로그적으로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디지털 시장은 비슷해지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디지털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고 특히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좀 더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측면이 많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K 컬처처럼 예. 여기도 이제 K 뭐 정책 금융이든 뭐 이런 것들이 예, 그야말로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K 컬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K 그러니까 뭐 음악이라든지 네. 뭐 K 푸드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K-푸드, K 가장 뷰티 한국적인 뭐. 거지만은 네. 또 가장 글로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빌보드 차트에서 이렇게 그 한국 그 음악들이 그러니까 세계 순위에 오르고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을 보면은 글로벌 카스터마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비슷했기 때문에 업세트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다드, 특히 현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네. 글로벌이 통용되는 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쉬운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실리콘밸리에 한국계 창업자나 투자자들이 많이 있나요? 한국계 창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아. 10년 사이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거 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셨어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거의 대부분 네. 알고 있었는데 요즘 네네.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 알지를 그 못합니다. 정도로. 그 정도로 네. 한국 스타트업이 그 실리콘밸리에 많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10여 년 전에는 이제는 너무 많이 생겨서 네. 이제 제가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정도요? 워낙 실리콘밸리의 네트워크에 예, 뭐 한국 사회가 그만큼 좁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실리콘밸리 사회는 너무나 넓어요. 근데 한국 네. 이 사회가 좁은 거죠. 해외통으로 진짜 알려주셨더라고요. 네. 그만큼 전문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네네. 그러니까 진짜 선두적이셨네요. 저는 네. 어찌 보면은 혜택을 좀 받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을 그만두고 투자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실리콘밸리를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과 다른 점을 느꼈고 또 중국 투자를 하면서 한국과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느꼈던 것들이 초기에 어쨌든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혜택이었으나 한국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시장이 한국의 테두리에 묶여 있던 것들이 많았던 거죠. 대표님이 1세대 벤처 캐피탈리스트. 정확하게 보면 1.5세대 정도. 1.5세대. 네. 점까지 네. 다 해야 되네요. 저희끼리는 그렇게 좀 구분합니다. 네네네. 저희 선배님들이 있으시니까. 네. 보니까 삼성에서도 수출입 업무를 예, 하셨고, CJ, 뭐 예. KT 예. 다 인베스트먼트 투자 예.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로 나가려고 하는 한국 스타트업들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실 텐데 지원 내용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투자업체들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글로벌 가지는 못하고요. 이제 네. 제품이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갈 준비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해시키기 힘든 부분이 그러니까 글로벌에 대한 관점, 네. 글로벌 투자자의 관점을 네. 그러니까 서로 한국에 있는 한국 투자가들은 한국의 관점에 그렇죠. 또 주변에 있는 어드바이저들을 네. 심지어 법무법인이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한국적 관점을 기준을 가지고 기업을 이해하고 자기 비즈니스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야말로 트랜스포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렇죠. 거네요. 변화를 해야 네. 되는데 그 사고 방식의 변화를 이루는 게 근데 그 사고가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를 살 수가 있고 우리 제품을 살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물건을 일방적으로 판다는 거는 지금 현재의 글로벌 관점에서는 조금 안 맞는 거죠, 사실. 네. 그러면 미국 스타트업과 한국 스타트업 대표님은 이제 양쪽에 다 투트랙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이 그러니까 최초에 만들어질 때 고객 그러니까 제품이라든지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타겟 시장이 틀리다는 거예요. 타겟 시장이. 근데 한국은 대체로 기업이 만들어질 때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만들어질 때는 대기업에서 1차 밴드 제조업체들의 1차 밴드, 2차 밴드라는 어떤 표현이 있다시피 그러니까 그 고객이 한국의 대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시대 수직 계열화 구조에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서플라이 체인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중소 벤처 기업이라는 것들이 인상이 한국의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한국의 벤처기업이었고 한국의 중소기업이었고 스타트업 기업의 개념이 약간 많습니다. 공급자 마인드인데요. 수요자 공급자가 마인드가.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급한다. 네. 정해져 있는 것들을 공급한다는 건데 그러네요.
근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일단 전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없는 게 뭔가 새로운 네, 서비스를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니까 타겟 시장 자체가 글로벌인 거죠. 네. 근데 시작할 때는 미국에서 시작하지만은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는 글로벌에 확장하는 것들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 같은 경우도 시작할 네. 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했지만은 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구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례를 들어주니까 정확하게 느낌이 오네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시작할 때는 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 있는 뭐 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였고 제품이었으나 지금 우리가 다 글로벌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최근 30년간 만들어진 물론 삼성이나 대기업들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 것들이 극소수에 있습니다. 네이버 9 정도? 네. 네이버 9 정도? 네. 심지어 그러면, 카카오도 해외에서 서비스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저희가 회의 나왔을 때 카카오를 쓰니까 마치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 그렇죠. 글로벌 고객이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쓰고 있으니까 해외에서도 되네? 뭐 이런 건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이런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스타트업도 직접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근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가장 이제 주목받는 기술 분야나 산업 어떤 게 있어요? 당연히 이게 AI. 이제 꿀팁이잖아요. AI. 네, 그리고 AI가 만들어내는 트랜스포메이션. AI, AX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AI 전환. 예.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3분의 2 정도가 이 투자입니다. AI 최근 2, 3년 AI 사이에 전환, AX. 엄청난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2007년 8년에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것들을 바탕으로 AI, AX가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네,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픈 AI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그러니까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팡이라는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AI로 전환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AI로 전환하고 있으니까 스타트업의 모든 그 스타트업들도 AI, AX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존에서 강자들도 바뀌고 있고 다 바뀌고 있는 거죠. 네.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진짜 대전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벤처 투자 좀 회복됐다고 하는데 회복됐나요? 안타깝게도 네. 한국의 이제 사실 스타트업 붐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2015년, 2014년 이 정도 전후에서라고 저는 보고요. 2017년에 그 신용 그러니까 연대보증 개념이 스타트업의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이 없어지면서 엄청난 활성화, 양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박근혜 되면서. 정부 말년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 때에서 양적 팽창이 일어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엄청난 활성화를 그러니까 세계 4위 정도의 투자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뤘는데 질적으로 평가한다면은 아직도 산업 시대의 뱅킹 구조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뱅킹 구조라고 말씀드리면 여신 전문, 그러니까 부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장을 해 나가는 그 뱅킹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한국 벤처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고 한국의 VC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을 만약에 따랐을 경우에 지난 10여 년간 이뤘던 성장보다도 훨씬 더 파괴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렇게 제도나 뭐 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정을 하고 개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게 필요한 시점이죠. 이제는. 그러면 계속 좀 업계 현황, 문제점 이런 요구 이런 것들을 계속 전달을 해야죠. 정말로 질적인 변화가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힘든 건 아니에요. 사실 가장 심플하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룰에 저희가 어찌 보면 심플하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적용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심플한 게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심플한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가장 심플하게 적용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 벤처 투자 시장
상황과 해외 벤처 투자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비교 분석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면은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졌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세계 10대 기업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시가총액 규모로 옛날에 네. 2014년, 15년 정도만 하더라도 네.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6개 정도가 실리콘밸리 태생 기업이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출신이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다 실리콘밸리 태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태동을 해가지고 네. 뉴욕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뉴욕에서 뉴욕식 파이낸스가 이제 네. 제조업의 부흥을 일으켰다고 보면은 네. 디지털 부흥은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지털 부흥은 특히 AI 부흥은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의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다 실리콘밸리 태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실리콘밸리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TSMC가 최근에 많이 들어가지고 세계 10위권 안에 네.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하나가 빠지네요. 대만계가 하나 들어간 것 같은데 세계를 제패하려면 실리콘밸리로 가야 되네요. 그들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심플합니다. 그들의 글로벌 룰을 스탠다드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네. 그거에 맞춰서 기업을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 벤처 투자 업계에서 글로벌 벤처 업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 벤처 기업의 애로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상은 어떤가요? 실상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해서 사실은 저는 투자 금액이 적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투자 금액이 적지는 네. 않은데. 물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놓으면은 투자 금액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뭐 양쪽으로 보면은 25개 뭐 26개 정도의 뭐 유니콘들이 제가 유니콘 말고도 뭐 수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네. 하도 언론에서 네. 유니콘 중심적으로 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25개, 26개 뭐 이 정도의 유니콘이 만들어졌다고는 이야기하나 최근 5년 사이에 투자 규모가 좀 줄어들면서 네. 그 유니콘들이 자생하지 못하고 이제는 생존에 급급한 현실인 것이 현실이죠. 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에 대한 분석이 없이 계속 양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거는 또 지난 10년간을 반복할 수 있는 양적 팽창만 지금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정책의 모든 부분들이 질적인 성장을 해야만이 그야말로 실리콘밸리에서 뭐 10대 기업이든 뭐 100대 기업이든 들어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투자하실 때 어떤 거를 가장 기준으로 보세요? 그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적 사고 방식을 하는 건데 그 실리콘밸리적 사고 방식이라는 게 세상의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건가? 너무 멋지네요. 그들은 그렇게 창업을 해요. 이 투자 철학이 네. 거의 그러니까 네. 구글에서 뭐 연봉 뭐 네. 30만 불, 40만 불 요즘에는 좀 네. 올라서 4, 50만 네. 불 받는데 네. 반을 보통 이제 스타트업 가면 반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면은 반을 희생하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연봉 3, 4억을 받다가 연봉 1억을 받는 대로 옮겨가는 건데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아니 대표님 그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자본이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디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디한 자금과 네. 아름다운 자금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해하는 측면인데 그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겠죠. 그렇죠. 예, 자본주의 실리콘밸리가 자본주의의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형성된 배경을 보면은 그리디한 자본이 실리콘밸리 쪽으로 넘어와서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파운드와 섞였을 때 네. 힘의 균형을 이뤘던 거죠. 네. 그런 과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들이 그러고 그 투자를 하는 대상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왠지 네. 벤처캐피탈의 태동이었고요. 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네. 그리디한 자본의 속성을 갖고 네, 있었죠. 네. 그런데 그리디한 자본이 그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가하고 만났을 때, 네. 그러니까 수많은 자본이 혁신이 있는 기업가들하고 투자를 하려고 했을 거고, 그럴 때 서로 충돌이 일어났고 그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서로 협력이 일어났던 파트너십 관계가 일어난 거죠. 네. 근데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 게 실리콘밸리에 있고 또 그런 창업가를 찾는 게 어찌 보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정확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왜를 묻고 또 네. 어떻게 실현할 건가 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건가 네. 이 부분이 이제 의지와 열정 뭐 그 그릿이라고 하죠. 네. 이 부분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릿.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은 뭐 소위 말하는 학습 기반 선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찌 보면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빠르게 학습하고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다든지.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네.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적용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식보다 중요한 게 그걸 계속 확장하고 실천해 나가는 능력이 네네. 있잖아요. 책상에서의 지식이 아니라 맞습니다. 현장에서 실천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능력이 실제로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컨설턴트 출신들이 기업을 잘할 것 같은데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전략에서 끝나지 않고 실행으로서 이어질 때 그냥 비로소 워딩만 있는 건가요? 가치가 생기는 컨설턴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실행으로서 만들 수 있는 능력가인지 네. 실천가인 건지 네. 또한 또 참 그러니까 이 상황이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장 혁신적인 투자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연결해서 일어난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IT가 결합이 한다든지 네. 이런 어떤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VC 입장에서는 평가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융복합인 거잖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은행 뱅킹적 사고 방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그러네요. 과거의 그 단선적인 사고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IT 전문가가 바이오 산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돈을 투자든 융자를 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해본 경험이 없는데. 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VC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전략적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그런 투자가들이 VC 벤처 캐피탈들이 없었기 때문에 10여 년 전에 그런 투자를 해보자고 만든 게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다 깨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대표님 투자하신 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어디예요? 일단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은 네. 제가 이제 제가 투자했던 기업들 중에 나스닥 기업에 M&A 됐던 네. 뭐 FCI라든지 칩을 만드는 회사 있거든요. 네. 뭐 그런 FCI라든지 또 중국 기업 제가 이제 투도우인데 그 당시 상해 네. 임시정부협회에 있었던 네. 기업인데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나스닥에 이제 네, 언론에서 상장이 됐어요. 봤어요. 네. 그리고 네. 뭐 휴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네. 있고요. 제가 트랜스링크 인버스먼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투자를 했던 회사 중에 이제 컬리라는 네. 그러니까 저기에 투자를 했었고 네. 또 디지털 보험을 만들고 있는 헤비팩토리 이런 아. 회사들이 이제 저희가 투자한 대표 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외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사례는 어떤 게 있어요? 성공적인 안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이 이제 벌써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하는 게 했더니 한 8, 9년 정도 그러니까 됐는데 정말 해외로 나가서 성공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헤비팩토리가 저희가 투자한 지 7년이 지났는데 이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와, 인도네시아에 정말 가고 시간 많이 베트남에 걸리네요. 나가기 시작하고 네. 일본에 가기 시작하고 네. 미국에 지금 가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니까 성공적인 안착이라고보다는 진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컬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하고 한 2년 뒤에 이제 시리즈 C 정도 라운딩이 있는데 해외 투자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켈리가 총 1조 정도의 투자를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의 자금이 한 1,000억 정도 미만의 자금이 들어갔고요. 네. 한 9,000억 정도 해외에 들어왔는데 네.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올 때 그 투자 계약서가 틀리잖아요. 네.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틀리기 네. 때문에 그 과정이 그거 한국에 어떻게 이제 조율을 하셨어요? 그 과정 조율하는데 4개월 걸렸습니다. 그거 조율하는 데만 4개월. 물론 회사가 했지만은 제가 이제 네네. 어드바이저하고 회사가 했지만은 그게 사실은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투자 의사 결정하면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텀시트라는 게 있는데 한 장짜리거든요. 아. 그리고 물론 계약서가 한 우리로 치면 한 3, 40장짜리 계약서가 있긴 있지만은 네.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짜리에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하고 주식 가치가 얼마나 한다든지 투자 금액이 얼마나 한다든지 이 정도의 내용만 있고 나머지는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정해져 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가 심플하네요. 그렇죠. 심플합니다. 네. 근데 한국은 각자가 컬리가 이제 해외 투자자를 받기 이전에 한국의 투자가들이 17군데 18군데 있었는데 그 17군데 18군데를 조정하는데 4개월이 걸렸던 거죠. 그러면 지금 68개 그 68 혁명을 사실은 예, 예. K정책금융연구소에서 하고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이제 68개가 사실은 그 운동을 시작할 때가 68개 법정기금이 있어서 예, 지금 예. 이제 연말에 국제질병퇴치기금이 없어지면서 67개 법정기금인데 이 67개 법정기금에서 여유 자금을 기술 기반 중벤스 중소벤처 스타트업에 이제 지원하자 투자하자라는 게 68 혁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법정 기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정 기금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모든 자금은 뱅킹 기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을 기반으로 여신제 개념인데 네. 그거를 어떤 기금을 투자를 통해서 이게 그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이런 것들을 양성한다는 그 개념의 전환이 엄청난 개념의 전환이. 그래서 민병덕 의원님 발칙한 상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예. 했죠. 그러니까 네. 이게 뱅킹이라는 건 이자 수익을 네. 통해서 자산 관리를 통해서 네. 기금을 관리하고 안전한 기금을 유지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실리콘밸리나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미국 부의 80%는 주식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통해서 부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고 특히 실리콘밸리식 자본주의라 보면은 한국은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은행은 이자를 통해서 네. 안전한 자산 관리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정 기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우리의 사고 철학이잖아요. 네. 근데 뱅킹에서 이제 파이낸스, 인베스트먼트 파이낸스의 사고 방식으로 간다는 게 엄청난 네. 근본적인.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회도 급변하고 예.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예. 때문에 아까 이제 퀀텀적인 시스템을 맞습니다. 갖춰야 된다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68 혁명이라고 붙일 만큼 그런 맞습니다. 기금을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기술 기반 중벤스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퀀텀 점프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까지 온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에 이런 자금이 공급되면 그야말로 건강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또 그 이후에 다른 과제들이 있는지 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투자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좁게는 미국과 중국과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싱가포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일들을 투자 금융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10년간 제가 양적인 팽창이 일어났는데 그 양적인 팽창이 사실은 그 간단한 투자 금융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됐을 경우에 엄청난 파급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양적 팽창만 일어나고 네네. 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68 기금이라든지 BDC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상당히 특히 이제 백조 펀드 이런 이야기들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자금들이 투자금융 생태계에 대한 투자금융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네. 특히 세 가지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업가의 관점에서 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VC의 관점, 기업가의 투자는 VC의 관점에서 변해야 되고 저희들한테 출자를 해주는 68 기금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VC의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 자금, 연기금들, 민간 구금임 관점에서 글로벌 투자 금융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러면 다른 또 중요한 질문들이 예, 예.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예. 모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국민성장펀드 예. 관련해서 이 첨단 혁신산업펀드하고 미래성장펀드, 그러니까 예. 엄마 펀드, 아들 펀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국민성장펀드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는데 예. 이 국민성장펀드는 벤처 생태계에 어떤 영향 미치리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한 어떤 시점인데 국민성장펀드가 제가 느끼기에는 여신정신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네.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내용은 뭐 봐야 되겠지만은 그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5년 동안에 경험했던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을 이제 좁혀서 이제 보면은 투자를 하면서 이게 제가 이제 그쪽에 주로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면서 밭이냐, 씨앗이냐. 그러니까 이제 씨앗이 이제 기업가라고 보시면 될 거고 네, 스타트업으로 보시면 될 거고 네. 투자 밭이 이제 환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밭의 문제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플레이그라운드가 울퉁불퉁한 잔디구장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네. 자갈밭이고 네. 흙밭이었던 거죠. 네. 씨앗이 떨어져 그렇죠. 죽죠. 좋은 밭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가들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없고 우리나라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닌 네. 그러니까 유니콘이 많이 성장을 못했던 것들이 밭의 문제라는 것들이 네. 그러면은 백조 펀드 같은 경우도 국민성장 펀드 같은 양적 재원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펀드를 운영할 인력과 네. 펀드 운영 기준, 성과에 네네. 대한 평가 기준 네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는 뱅킹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 똑같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네. 결과는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오히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양적 팽창이 일어나서 오히려 스포일드 기업가들로 스포일드 시킬 수 있고 투자가들로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혼란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펀드의 출자나 평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은 특히 부처별로 해석이 달라지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가 들어갈 거고 또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의견들이 통합이 안 됐을 네네. 경우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운영의 어떤 정말 그 테크닉을 잘 발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금감원이라는 금융위원회라는 곳이 네.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원회에 투자금융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해하고 있는 부서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대표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글로벌 스탠다드 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좀 더 맞습니다. 인터뷰를 하셔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러면 국민성장펀드 100조 운영할 때 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부펀드가 있잖아요. 예, 예, 예. 테마색이나 GIC 예. 이런 성공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참고가 될까요? 사실 최근 10년 정확하게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테마색이 만들어진 지 한 20여 년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 벤치마킹을 정부가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얼마 전에 정무위에 통과된 법안이 하나 있어요.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데 네.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정무위 통과해서 이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 예. 이게 시행이 되더라고요. 예, 예, 예.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예, 예, 제도인 예. 것 같고 예. 그럼 이 제도가 또 도입이 되면 지금 기대도 많지만 우려도 많거든요. 벤처 투자 생태계에는 또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그러니까 미국 BDC 제도는 1980년부터 이제 소규모 기업의 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졌고요. 한 70% 이상을 이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소규모 아주 기업에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고, 시행을 맞습니다. 하고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수익의 90%를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법인세를 면제받는 이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졌고 상당히 이제 그 활성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제도를 국내에서 이제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특히 BDC가 올바르게 돼서 이제 상장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왜냐면은 한 80% 정도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는 것들이 상장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데 네. 그 상장 구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상장에서 ABCD를 거쳐서 상장이 됐을 때 그 상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곳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BDC 제도가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 근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일관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순환 사이클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금융이 초기 투자를 하고 네. VC가 중간 투자를 하고 또 네. 그로스 캐피탈이 투자를 하고 마지막에 거래소에 상장을 했을 경우에 BDC가 그 굿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네.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투자도의 그림이 막 그려지는 느낌이네요. 예, 예. 이 격변의 시대에 두려운 게 예. 사실은 격변이 아니라 예. 그 과거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라고 이렇게 피터 맞습니다. 드러커가 맞습니다. 제가 한 그렇습니다.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혹시 투자했을 때 실패한 경험도
너 아까 또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가장 느꼈던 교훈이랄까? 그건 뭐예요? 투자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투자해서 실패했을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네.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이 교훈이라고 하면은 실패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실패를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축적의 힘이네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데 네. 한국은 그 데이터를 쌓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률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희 같은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고 확률을 높이는 건데 투자하고 실패된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그러니까 실패한 창업자 같은 경우도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본인이 네. 알면은 다음에 재창업했을 때 더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은 그 부분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제 취업 국가가 아니라 창업 국가로 나가야 네. 되는데 사실은 창업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제가 오프닝 때 네. 투자 받는 게 연애보다 힘들다라고 예. 하는데 예. 어쨌든 창업을 꿈과 희망을 갖고 창업을 꿈꾸고 있는 창업자들한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렇습니까? 꼭 알려주고 싶은 꿀팁 좀 팁을 좀 주세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니까 투자나 창업을 이제 연애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에 비교하는 것도 많는데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대표님 연애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그 데이트 상대가 저희 와이프였습니다. 한 번 연애하고 예. 바로 결혼. 와, 배팅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감사한 거죠. 네네. 지금 보니까 연애나 결혼이나 창업이나 이런 게 다 배팅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저한테는 일생일대 인생의 네. 배팅이 저희 와이프였는데 성공했네요 네. 보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미리 알고 계셨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201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타트업 연대 보정을 없애고 난 다음에 수많은 그러니까 인재들이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 뛰어들고 있고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대학 출신들이라든지 유학 갔던 친구들이 이제 창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한국의 투자 금융 생태계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글로벌 생태계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룰상으로서 선배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라운드 룰만 이해하면은 집중하면 되는데 한국은 그러니까 자기가 초기에 개발하고 코어 컴피턴스를 만드는 그 과정에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들을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대표님 하실 일이 많네요. 그러려면 그야말로 인재 양성도 하고 창업 교육도 하고 예. 정부에 들어가셔서 글로벌 스탠다드도 만들어야 되고 진짜.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진짜. 정부에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것보다 네네.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라운드 룰을 정부 쪽에서 사실은 조금 세팅을 해주면은 네. 근데 법을 바꿀 필요도 없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글로벌 창업하는 친구들은 예를 들면 싱가포르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국외 창업자들한테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외 창업자한테도 똑같은 국내에서 투자했던 것들하고 혜택을 똑같이 주는 것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만 바꾸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꿀팁이라는 게 결국에는 연예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기업을 한다는 거는 달리는 자전거에 올라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달리는 자전거를 멈췄을 경우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넘어지잖아요. 네. 근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죠. 네. 창업했을 때. 플렉서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정도 기업을 하고 나면 지치거든요. 근데 지쳤을 때 내가 멈췄을 때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계속 저을 수밖에 없는 네. 코스닥이 상장을 하고 나서도 네, 기업가가 행복해야 되고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쉼표가 없는 거네요. 쉼표가 없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창업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두려운 그러니까 선배들의 모습이거든요.
중간에 쉼표나 느낌표가 있으면 너무 행복할 그렇죠. 것 같은데. 그 창업가가 세상도 바꾸고. 맞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시작했었고 내가 쉴 수 있을 때 쉴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어드바이스. 그게 벤처인데. 맞습니다. 벤처 정신이고. 그리고 내가 또 달리 에너지가 충전이 됐을 때 다시 달릴 수 있는 그 환경이 일단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투자가가 있어야지 되고 또 그렇게 투자가들한테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 자금이 있어야지만이 삼박자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은 훨씬 더 그 글로벌리 성공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 아들이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와서 돈 가는 게 목표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저도 삼성에 첫 직장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그게 30년 전의 모습이었다면은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 특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퍼드나 버클리 말고 산타크라라든지 사노시 유니버시티에 있는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근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고요. 근데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스타트업 기업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해서 경험을 쌓고 10년 뒤에 나이로 치면은 33살 정도에 창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그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지금 지난 10여 년간 그런 변화가 일어났었고 그 변화의 어떤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을 지금 3분의 1을 못했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꿀팁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가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한국 스타트업을 글로벌 무대로 연결하는 다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소중한 인사이트 또 조언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스타트업 투자와 글로벌 진출 그리고 창업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임혜자의 야단법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행복하세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팟 증권 통팟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